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 3000 시대가 열리긴 했으나 또 그 이후에는 널뛰기 불안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채 금리가 갑자기 뛰어오르면서 주식시장에도 그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성장주 중심으로 수익을 꿰냈던 개인 투자자들, 특히 뒤늦게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초보 투자자들은 더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 초대석 시간에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투자 전문가 한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삼성전자 주식이나 혹은 요즘 뜨거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배터리 관련 업체들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셔서 그 이유가 뭔지 재미있게 한번 좀 들어볼까 합니다.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는 오늘은 호주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고요. 3월 21일 일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학자와 떠나는 세계 일주 시간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호주로 날아가 봅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호주는 우리말로는 호주고 해외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오스트레일리아. 진짜 부르죠. 예. 근데 진짜 호주를 왜 오스트레일리아를 왜 호주라고 부르게 되는지 제가 그거는 모르겠네요. 그게 그래서 미국을 아메리카를 미국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렇게 해서 미국이 됐구나. 네. 그 느낌이 오잖아요. 네.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이제 이런 거. 네. 뭐 프랑스가 불란서로 불리는 건 뭐 네. 당연하고 독일도 이 대충 이제 이 느낌은 오는데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불렀는지는 잘 의문으로는 연결이 잘 안 되긴 해요. 저도요. 어. 저도 그리고 진짜 호주를 오늘 소개시켜드려야겠다라는 게 진짜 의외였는 게 저도 호주를 되게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대학교 때 가가지고 진짜 한 학기 정말 재밌게 보냈던 추억이 있었던 최초의 어떤 장기 체류했던 국가였고 그래서 너무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박정호 실장님 마음에 바람 불어 넣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렇죠. 내 남은 여생은 최대한 해외를 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걸로 보내야겠다 했던 착실했던 학생이었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아이고 가까운 곳을 이렇게 까먹고 한 번도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호주를 가보려고 합니다. 이 나라는 뭐 호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하면 뭡니까, 실장님께는? 예, 저는 일단 제일 좀 뭐라 할까요? 호주인들에게 호주인들이 이걸 불쾌하게 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호주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형성된 거지? 이게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신대륙이니까. 그런데 호주는 죄수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면 유럽이 산업혁명을 하고 나서 갑자기 우리로 따지면 이촌향도 현상이죠. 많은 지방에 있던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밀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일자리에서 밀린 사람들이 빈민층으로 전락하면서 범죄율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율이 급증하다 보니까 그 죄수들을 가둬놓을 감옥이 필요한데 감옥이 이제 포화 상태인 거예요. 감옥을 어디다 신규 짓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정말 큰일 났구나 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 호주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제임스 쿡이라는 선장인데 이 제임스 쿡의 친구인 조셉 뱅크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호주 같이 갔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아이디어를 냈어요. 자기 지인들 중에서 공무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쿡 선장하고 발견한 그 호주 대륙을 거기다 죄수들을 그냥 유배 보내세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로 따지면 뭐 내무부 장관 정도 될 수 있는 시드니 경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호주를 대표하는 도시 이름이 왜 또 시드니인지도 감이 좀 오시죠? 예. 그 시드니 경이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신대륙을 하나 식민지를 지금 발견해놨는데 이 호주는 다른 데보다 너무 멀잖아요. 잘 가지도 않고 그러니 차라리 거기 죄수들 유배나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1788년에 11척의 배에 죄수들 1,500명을 싣고 뭐 당연히 교도관들도 같이 왔겠죠. 그렇게 해서 호주 대륙에 첫 유럽인들이 대규모 상륙했던 이날이 바로 지금 호주인들이 자신들의 호주의 날이라고 기리는 그날이 그날. 그 넓은 땅을 그냥 그 구치소 삼아서. 예.
그리고 거기에서는 뗏목을 만들어서 유럽 대륙까지 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죄수들이 보이는 그 어떤 감시하는 그 어떤 울타리 안을 도망갔다 하더라도 지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거죠. 나가봤자 원주민들한테 해코지나 당하지.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대규모 죄수들을 보내기 시작했고요. 네. 그때 죄수들을 보낸 숫자가 한 30만 명까지 아, 계속 보내서. 계속 보냈어요. 예. 그 뒤로.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그럼 집도 짓고 네. 농사도 짓고 네.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죄수들이 정확한 통계 제가 찾은 거는 1868년까지는 일단 16만 명까지 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뒤부터는 죄수들의 수치만 따로 집계한 통계가 별로 없는 이유가 그 뒤부터는 죄수들보다 일반인들이 더 많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죄수들의 수치만 집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다른 숫자가 많은 건데 거기 그 나라 괜찮대 살기가. 예. 그런 소문이 돌았는 모양이에요. 그게 아니라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바로 뭐냐면 역시 똑같아요. 거기서 금이 발견됐대. 네. 금 캐러 가자. 금 캐러 가자예요. 이것도 풀 스토리가 되게 재밌는데요. 원래 캘리포니아가 그 당시에는 금을 찾아 떠나는 골드러쉬, 네. 그 밴드웨건, 금 찾아가자 해서 유럽인들이 그 부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모두 이제 가는 곳이 캘리포니아인데 그 캘리포니아 가면 진짜 뭐 바구니 하나 들고 여기저기서 사금 캐려고 뭐 물에서 그거 하고 곡괭이질 하고 뭐 이런 게 천진 거예요. 네. 정말 그 당시 누가 사파 그린 거를 보면요. 와, 여기가 무슨 그 지하철 그 기다리는 출퇴근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뭐 한 몇 미터 간격으로 다 바구니로 사금 캐고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 금 좀 꽤 캘 만한 곳이다라는 건 누가 다 울타리 쳐버렸고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이제 캘리포니아는 쉽지 않겠다 해서 캘리포니아 갔다가 포기하고 난 호주나라는 데가 또 있는데 거기나 가볼래. 거기서 목축을 하든 뭐 농사를 짓든 가봐야지 했다가 그 중에 한두 사람이 금을 찾아낸 거예요. 호주에서. 네. 그런데 더 좋았던 건 호주의 금은 얕은 데 있어요. 금반 고기반. 그런 거죠. 맞습니다. 진짜 그거예요. 그래서 그 호주에서 금을 단기간에 굉장히 대량으로 캐기 시작했고 그 금 캔 것을 선적해서 그게 영국 템즈강에 딱 도착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 영국 템즈강에 도착하기 전까진 호주에서 금이 발견된지도 아무도 몰라요. 워낙 그 미국이야 소통 채널이 많지만 호주는 너무 멀리도 있고 네. 죄수들하고 무슨 소통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초창기에는 호주에서 누가 편지를 쓰면 유럽 본토에 도착하는데 짧게 걸리면 한 4개월. 그렇겠죠. 예, 그리고 계절 안 좋은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반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금이 발견됐다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뉴사우스 웨일즈랑 빅토리아 주에서 대규모 금강이 발견된 것을 템즈강에 그 금이 싣고 도착하자마자 이런 정도 소식이면 그거는 뭐 입소문이 뭐 삽시간이잖아요. 그 뒤부터 몇 개월 안에 호주에 몇몇 명씩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바구니 하나 들고 곡괭이 하나 들고 가자. 거기가 엄청 나대더라. 또 선원들이 또 약간의 과장도 했겠죠. 그렇겠죠.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가기 시작했군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아까 1868년까지 죄수가 16만 명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15년 뒤에 죄수가 호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이하로 확 줄어들었죠. 특히 그 뒤에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호주로 가기로 선택했던 이유는 이게 참 호주가 무서운 건데요. 호주는 국토 전역에 금광이 있습니다. 파면 금이에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하고 저 몇 군데 지역만 나오잖아요. 네. 근데 호주는 벌써 뉴사우스 웨일즈하고 빅토리아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잔뜩 또 벌떼같이 들어갔어. 그럼 이 중에서 또 뭐 좀 낙오된 사람들이 혹시 또 다른 동네 있나 해서 다른 동네를 다 가봅니다. 뭐 퀸즐랜드 갔더니 거기도 금강이 나와요.
그다음에 그런 데서 호주 본토에서 또 밀린 사람들이 호주도 약간의 섬들이 있어요. 네. 혹시 그 섬에 있을까? 가봤는데 거기서 또 금이 나와요. 야, 계속 금이 나오니 뭐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거야말로 정말 그냥 우연인데요. 그쵸? 우연이죠. 네. 바로 지금의 호주는 그래서 초기에는 죄수들, 그 다음에는 금광을 캐러 갔던 광부들, 뭐 이런 사람들로 호주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 말고 다른 것도 많죠. 제가 그래서 호주를 제일 부러워해요. 네, 정말 제일 부러워해요. 저도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무의 도식에 대한 꿈, 그냥 먹고 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류의 꿈이죠. 맞아요. 네. 그거를 정말 솔직히 실현하려면 실현할 수 있는 국가는 베네수엘라는 아니었어요. 제가 갔었을 때. 왜? 거기는 원유 의존도가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떨어지면 네. 거기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파면 석유이긴 한데. 네. 석유 매장량은 분명 세계 1등입니다. 근데 석유 가격 떨어지면 거기에만 의존하니까 그 꿈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호주는요? 호주는 모든 자원이 세계 3등 이내고요. 골고루 다. 그리고 그 또 돈 좀 된다는 자원들은 전부 다 세계 1위인데 제가 이거는 한번 같이 살펴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통계를 뭐 이거는 뭐 매장량이라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 저 정리해 온 걸 좀 가져와 보면요. 일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석탄과 철광석 세계 매장량 둘 다 1등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철광석 가격이 크게 올랐잖아요. 호주가 그 철광석 안 준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석탄도 안 줬어요. 그랬더니 야. 단전도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개 세계 매장량 1등이고요. 금은 아까 해드렸기 때문에 눈치채셨겠지만 세계 매장량 1 금도 야. 역시 호주고요. 그 다음에 납 1등, 니켈 1등, 그 다음에 탄탈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네. 어디다 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금속이래요. 저는 이공계는 아니니까. 뭐 이거 1등.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 다 알죠. 우라늄 그것도 1등? 세계 1등. 아연 세계 1등. 이런 거 다 1등이고요. 묻혀 있는 양이. 네. 그러니까 본인들 잘 안 캐요. 인구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많아. 또 필요하면 캐지 뭐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 우리 몽골도 사실 석탄도 많고 하는데 거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채광권을 다국적 기업에게 넘기고 그래서 많은 부가가치가 외국에 유출되고 있거든요. 근데 호주인들은 그런 악수를 두지 않았어요. 차라리 안 캐고 기다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아주 현명한 거죠. 현명한 게 아니라 다른 거 캐고 먹고 살아도 충분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2등도 말씀드릴게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크사이트, 갈탄, 코발트, 동, 티탄, 그다음에 텅스텐 세계 매장량 2위고요. 3등 얘기 드려볼게요. 다이아몬드, 와. 그다음에 리듐, 그다음에 주석 흑탄 이런 것들이 세계 3, 4위예요.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 한 관료분께 호주 갔었을 때 그걸 여쭤봤어요. 아니 왜 쉬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 말이요. 그 반죽할 때 잘 안 섞였나? 양념은 여기 다 있었는데 진짜. 그래서 제가 그 호주 관료분께 여쭤봤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통계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호주에게 주로 뭘 수입해 오지 봤더니 역시 자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호주하고 관계를 원만히 해야 돼요. 중국처럼 우리도 괜히 눈 밖에 나면 우리도 몇 가지 산업은 좀 큰일 납니다. 안 준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호주가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인지 제가 몰라봤습니다 하면서 덕담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씨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언젠가 우리 그 국가기관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 호주 전 국민이 지하에 있는 것만 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간을 살펴봤더니 1400년은 그냥 먹고 살 수 있더라. 아무 경제 활동을 안 해도. 캐서 팔기만 해도. 네, 그것만 해도. 캐서 파는 게 아니라 와서 캐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도 1400년은 먹고 산다고 하니까 정말 저희도 많긴 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 1400년이라는 말에 그러니까 그 지각의 반죽이 잘 못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그 대신 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인정받는 거 하나는 있습니다. 제가 그쪽 분야 학자들이 봤을 땐 한국을 뭐 아주 눈이 너무 반짝반짝하는 게 공룡 학자들. 여기는 공룡의 천국이었대요. 공룡 발자국은 참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원래 석유가 공룡 그 찌끄러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자국은 여기다 남기고
사망은 사망은 다른 데서 이럴 수가 있나. 이건 너무 안타깝네. 네. 요즘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호주가 네. 싸우는 데 있어서 이제 호주가 갖고 있던 자원을 중국에 안 주는 바람에 네. 중국이 고생 많이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네. 어떻게 된 얘기인지 좀. 내막을 좀 설명드리면 아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냥 미국이죠.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호주를 통해서 중국에 지금 대리전을 하는 모양새다. 저는 제 소견은 그렇게 읽혀집니다. 호주는 사실은 미국하고는 아주 친하니까. 아주 친하죠. 대놓고 친하죠. 대놓고 친하죠. 네. 혈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미국도 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우리나라에 한 10배 이상 친하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미국이랑 뭐 다투면 너희는 무슨 편이야라고 묻기는 하는데 네. 캐나다, 호주는 아예 묻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호주 정부에서 정부 산하 연구소인데 그 호주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만 우리가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해야 됩니까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90%가 넘어요. 네. 그래서 호주 내부에서는 지금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정서적으로도 미국과 전쟁한다고 싸우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있는 게 중국이 전략적으로 미국과 우리가 일전을 불사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미국의 최우방 국가인 호주와도 사이가 안 좋아질 거야. 그러니 호주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호주 기업을 미리 많이 사두자. 중국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호주를 대표하는 알토란 같은 기업들을 자꾸 뭐라고 하냐면 쉽게 해서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얼마 줄게 팔아. 그래? 그럼 2배 더 줄게. 이런 것들 때문에 호주인들의 감정도 더 안 좋아진 것도 있어요. 아하,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슬슬 본인들도 너무 불안한 게 중국 유학생의 40%가 네. 전부 호주로 가요. 중국에서 해외 유학 떠나는 10명 중에 4명은 4명 호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호주 전체에서는 유학생 비중에서는 정말 절대적인 숫자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중국 유학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어떤 이런 호주에서도 대학 중심 도시나 카운티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 중국 유학생들 덕분에 먹고는 살지만 불안하거든요. 이게 어느 한순간 갑자기 뚝 끊기면.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네. 이거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우리가 그러니까 탈중국 쪽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것들이 있었던 찰나에 갑자기 이제 트럼프 정권 말기에 중국과 여러 가지 이제 일전을 불사할 때 미국이 호주 니네도 발언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미국이 발언하면 그 뒤에 며칠 또는 몇 주 텀을 두고 똑같은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 호주도 화웨이 5G 제품 안 쓰겠다. 금지 조치 내리고. 그리고 니네 신장 위구르 왜 그런 인권 유린해? 그거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제소하겠다. 이거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홍콩에 대한 외국인 거주법. 이거 니네 문제다. 똑같이 미국이 발언하면 며칠 차이로 호주가 발언하고. 원래 두 나라는 친하니까. 네. 그랬는데 중국 입장도 미국에다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좋죠. 그러니 그리고 조만간 이 분위기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중국에 덤빌 것이다. 그러니 제일 만만한 나라 하나 잡아서 확실하게 우리 중국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거다라는 걸 손봐주자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도 호주에게 강하게 제재를 건 거고 호주산 와인 뭐 관세 막 부과하고 보리가 엄청나게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관세 80% 부과했어요. 네. 이거는 결국 팔지 말라는 얘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관련 업종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네. 그다음에 호주 기자들을 중국에서 다 추방했죠. 전부 추방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는 호주 기자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지 그것까지 확인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강경 자세를 왜 많은 나라 중에 호주를 선택했느냐? 제일 중국 입장에서도 쟤를 손봐서 일벌백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강경한 태도를 앞으로 취할 건지를 보여주자를 한 거예요. 미국 말고는 제가 제일 미워. 네,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도 타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쟤네도 우리한테 파는 의존도가 저렇게 높은 나라인데 호주가 걔네도 우리한테 못 팔 수 없을 걸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호주를 이제 강경 대응을 한 건데 호주도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도 석탄 안 팔아. 철강사 안 팔아. 니네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지금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석탄값, 철광석 값이 요즘 많이 오르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 오르죠. 그것 때문에 요즘 뭐 무슨 금리 인상되는 것 때문에 이게 뭐 인플레이션 기조다 이런 게 있는데 약간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원인이 여기에서 있었군요. 네, 그런데 저는 호주도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저렇게 중국에게 계속 물건 안 팔면 이제는 원래 호주는 또 관광대국이기도 하지만 네. 관광도 못 가는데 어떡하려고 하지? 아무리 지하자원 많아서 격은 있겠지만 했는데 호주가 저렇게 중국에게 핏대 세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뭘 다른 걸 팔아요? 다른 게 아니라 역시 우군들 미국,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이 뭐 국가들이 있거든요. 이걸 Five Eyes라고 해서 5개의 눈들. 네. 그래서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 바로 만든 국제 기구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CIA 그다음에 뭐 저기 영국으로 따지면 뭐 저 0079 뭐 하고 나오는 뭐 M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보 기관들끼리 우리들끼리는 정보를 다 공유하자. 그러니까 사실상 한 나라인 거예요. 완전 한 나라. 다른 나라로 이름은 있지만 그 5나라는 한 나라. 그러니까 5개 눈이라고 이름도 짓고 그 국제기구는 그 문양이 그 5개 나라의 그 영토하고 국기가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5개 나라가 지금 딱 반중국 노선에 선봉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주라는 최우방 국가가 중국에게 저런 제재를 받으니 알았어. 그럼 니네 저 해코지 당한 물건들 뭐야? 우리가 사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주 물건 사주기 운동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호주가 난 쟤네가 무슨 자신감일까 했는데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2020년 6월 달에 새로운 국제기구가 하나 생겼거든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대중국 의회관 연합체예요. 약자로는 IPAC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아까 말한 파이브 아이스 말고 추가적인 우리 우군들을 더 여기다 모으자 하나 더 만든 건데 여기에 있는 국가들이 19개 국가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19개 국가들이 모두 호주산 와인을 사주는 걸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참 그래서 싸울만하구나. 이렇게 됩니다. 호주 또 한번 해야겠네요. 또 한국산업경제연구소 박정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요즘 시장 분위기가 꽤 달라져서 다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앞으로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손경제 초대석 시간에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CIO를 모시고 그 얘기 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말 그대로 좀 그 환절기라고 해야 되나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계속 오르는 분위기도 좀 꺾인 것 같고 미국 국채금리가 갑자기 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이야기도 자주 나오고 그러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가장 그 부족한 점이 시장 예측이라고 저는 스스로 얘기하는데 항상 제 일상은 좋은 기업을 찾는 게 저 에너지 거의 대부분 낭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시적인 변수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 저도 최근에 그 시장 이런 결국 시장은 밸류를 먹고 살거든요. 가치를 먹고 사는데 그게 정상인데 그 밸류보다 오버된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아마도 그 부분이 아마도 2008년 이후에 형성됐던 과잉 유동성 그렇죠. 모든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모든 은행이 경쟁적으로 미래의 금리까지 땡겨서 금리를 내리는 그 13년의 누적적인 현상이 지금까지 왔던 효과가 가격적으로 조금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터에 2008년 이후 13년 동안 그렇게 돈을 뿌리고 그렇게 금리를 낮췄던 베이스가 뭐 있지 않겠느냐. 그 베이스가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올랐거든요. 디플레이션 고착화 현상.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디플레이션이 앞으로 진행된다면 그게 가능할 텐데 이 시점에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와요. 디플레이션이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될 것인가. 다시 그런 인플레 시대가 올 거냐 아니냐. 그런 의문을 최소한 던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죠. 2008년 이후에 그게 한 13년째 계속되던 흐름인데 그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닌가 점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장의 문제, 미국 국채의 문제, 그리고 미 연준의 엄청나게 그 파워의 문제, 애를 믿고 우리는 지금까지 왔는데 연준도 통제 못할 무슨 뭐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보자. 자, 그 의심 속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디플레이션이 혹시 인플레이션으로 바뀔 가능성, 더 나아가서는 왜 디플레이션이 존재했지? 존재했던 이유가 없어진다면 그러면 인플레이가 올 그러겠죠. 테니까. 예. 근데 제 생각으로는 디플레이션이 있을 만 충분한 환경이 있었어요. 13년 동안. 그동안 물가가 안 올랐던 이유가 그렇죠. 최근 13년간 뭐였습니까? 첫째는 값싼 중국산 제품의 등장이 세계 시장을 점했다라는 게 저는 첫째 이유예요. 예. 아마도 앞으로도 값싼 중국산 제품이 세상을 휩쓸까라는 의문에 우리는 한번 의심을 해보자. 혹시 값싼 중국산 제품의 임계점이 다 왔다면은 더 이상 디플레이션을 견인할 힘은 약화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존재했던 첫째 번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인건비예요. 중국 네, 인건비. 네, 많은 예. 사람들은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설명할 때 과거의 잣대인 유가로 설명하는데 예. 유가의 어떤 그 의미는 메시지는 상당히 사라졌다. 유가조차도 물가 변수에 그리 중요한 영향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인데 결국은 인건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첫째,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세상의 물가를 낮췄던 단초였다면 그 단초에 기여 있는 중국 인건비 상승을 저는 문제의 시작점으로 봐요. 예. 사실 최근에 저희 상해법인의 직원 인건비 보더라도 거의 10배수는 올랐거든요. 근데 인건비가 왜 중요하냐면 다른 그 커머디티 가격은 코스트 푸시에 영향을 미쳐요. 생산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디맨드 풀이냐 코스트 예. 푸시냐 그러니까 수요가 라는 견인한 측면에서 것이냐. 원가를 올리는 요인이 작용하기 네네. 때문에 예. 예. 중국 인건비는 디맨드 풀과 엔드 그리고 동시에 코스트 푸시 양쪽에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그러니까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비싸지고 중국의 그 가처분 소득을 소비자들도 월급이 올라가니까 돈도 그렇죠. 많이 쓰고. 그래서 저는 유가보다 더 중요한 변수로서 중국 인건비가 디플레이션 임계점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또 하나 이 부분은 중국 연준도 통제 못한 변수다. 사실 디맨드 풀 같은 경우는 미국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서 네. 디맨드가 풀이걸 작동시켜서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통제가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세금이라든가 바로 정책을 통해서 예. 요즘 최근에 미국의 가처분 소득 줄이니까 각종 그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네. 디맨드를 올려주고 예. 그래서 예. 사실 중국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이것은 미국 연준조차도 통제 못할 부분이면서 동시에 디맨드 풀과 코스트 푸시를 작동시키는 기저 변수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제 두 번째로는 과거 13년 동안 값싼 중국산 제품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가되는 소비자한테 네. 바로 유통시장 혁명이에요. 아마존, 알리바바, 쿠팡 같은 회사들의 예. 등장이 그 유통 원가를 굉장히 줄이는 작동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다. 네, 그래서 소비자가 느낀 소비자 물가가 오를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것조차도 아마도 임계점 그러니까 그 사실 한계 마지날 값으로 이제 우리는 봐야 되는데 예. 그것조차도 더 이상 소비자 물가를 아래로 하향 안정화시킬 근거는 서서히 상실되고 있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유통혁명에 대한 그걸 미국에서는 이제 아마존 이펙트로 얘기하는데요.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자유무역의 기초하에 모든 기업의 작동 원리는 낮은 원가로 제공할 공장 이전에 대한 경쟁적 상호작용이었어요. 막 중국에 공장을 만들고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 근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각 나라들은 사실 기업의 행동 원리보다는 국가의 행동 원리가 작동되는 것 같아요. 너 빨리 우리나라에 만들어라.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고 싶어도 그 공장이 없는 거예요. 배터리 유럽 그 자동차 대국이란 유럽 나라가 배터리가 없어서 반도체가 없어서 네. 그런 현상을 보면서 자유무역이 줬던 크나큰 메시지 그로부터 우리가 느꼈던 저원가 그러니까 낮은 물가 수준에 대한 임계점이 거의 왔지 않느냐. 네. 이 세 가지에 대한 의심을 해본다면 그리고 이 세 가지 의심 속에서 임계점에 왔다면은 디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중앙은행의 경쟁적 통화정책 완화 현상이 어느 정도는 맥을 잃을 수도 있다. 특히 연준만 바라보는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근에 한 번 정도는 뭐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뭐 1.5%, 1.6% 터치하면서 연준이 가끔 걱정이 마세요. 하는데 그동안 연준의 힘을 믿었거든요, 투자가들이. 네. 근데 서너 번 했는데 서서히 힘을 못 잃으면 그때 이제 블랙스완이 되겠죠. 어쨌든 시장을 예측할 수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과거의 질서에 대한 의심이 없이는 직선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이란 건. 네네. 작년에 10% 올라서
의심하잖아요. 10% 올라서 기울기값이 10인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변곡점에 대한 의심조차는 한 번 정도 해봐야 된다라는 시기가 오고 있고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그 거시경제는 뭐 특별히 보지 않아요. 사시사철 계절이 바뀌듯이 춥다가 덥다가 하는 거지. 주식 투자의 본질은 그 가치와 가치죠. 비즈니스 모델이에요라고 하는 그렇지. 게 종전 13년 동안에는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수십 년간 흐름의 뭔가 변곡점이라면 이거는 뭔가 결론을 좀 내리고 고민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주식시장이 가장 큰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가격이랑 시가총액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에 대한 밑단은 결국은 밸류예요. 기업의 가치죠. 예. 근데 가치선이 우리나라 지수로 얘기하면 1,900, 2,000폰드에서 예. 2,500, 2,700까지 올릴 힘은 작동이 있다. 다만 초과분 정도는 반납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예. 저는 여전히 세상은 항상 진보를 위한 경쟁적 치열한 싸움이 있거든요. 혁신이죠, 사실은. 혁신이 존재하는 한 저는 그 밸류는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 왔고 사실은. 그래서 그 선보다 조금은 유동성 때문에 올랐던 부분은 반납할 때가 되지 않느냐. 그게 조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일 수 저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죠. 그 과잉 유동성 때문에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았느냐. 사실은 그 과잉 유동성이 패시브 펀드를 작동시켰고 ETF를 작동시켰어요. 돈이 들어오니까 무작정 돈이 들어오니까 지수 무조건 관련주들. 패시브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 예. 지수 관련 대용주. 예. 그러니까 참 저는 패시브 펀드를 혐오하는데 왜냐하면 자본시장이란 게 한정되는 소중한 돈, 아주 희소한 돈이 효율적인 기업, 꿈 있는 기업, 생산적인 산업에 제공돼서 함께 부자되는 게 자본시장의 자본 배분 기능이에요. 근데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 이거 평균 사. 공부 안 해요. 그냥 얼름을 사고 왜 벤치마킹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의 가장 큰 문제가 공부 안 한 펀드 매니저에 돈이 배분되는 거예요. 카피하면 되니까. 잠깐 패시브 펀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율대로 그냥 비율대로 산 거죠. 본능적으로 무조건 그렇죠. 자동적으로 코스피 사는 펀드를 200을 의미합니까?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를 하면 코스피 200에 구성된 종목을 데스크에서 그냥 사는 거죠. 그 말은 그럼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더 사야 되는 그런 더 사야 되죠. 회사가 좋건 안 좋건 그건 다음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치 투자, 좋은 투자의 전제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좋은 기업도 다시 의심해야 돼요. 그 부분을 중립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오르면 더 사는 구조예요. 떨어지면 팔아야 돼요. 좋아서 나빠서가 아니라 그건 그렇죠. 문제다.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이제 이 하나의 예를 이제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신풍제약이라는 기업이 5천억에서 시가 7조 가니까 7조 되니까 코스피 200이 편입돼요. 그러면 코스피 200. 그럼 코스피 200 편입된 시가총액 200조 그 주식을 사야 돼요. 트래킹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테슬라를 좋고 나쁨을 떠나서 S&P 500에 들어가니까 더 사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다. 어쨌든 하고 13년 동안 디플레이션의 환경 속에서 조성됐던 유동성 힘 때문에 가장 혜택받던 그 가치, 가격, 네. 가격만큼은 조금 반납해야 되고 밸류가 좋은 것들은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이제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겠죠. 어딘가 다른 인터뷰에서 강 회장님은 삼성전자는 안 산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게 그 혜택 받은 종목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안 사는 이유는 일단 저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 액티브 펀드는 네. 사실 시장의 이제 평균값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200, 다우지수, S&P 500 전부 다 평균값이잖아요. 예. 그 모집단의 평균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평균값을 사는 패시브 펀드가 아니고 세상에 평균이 있다면 평균 이상과 이하가 늘 존재해요. 예. 그렇죠? 예. 평균 이상을 찾는 기업이 액티브 펀드 매니저의 길이죠. 그중에서 저는 이제 미래 가치, 통찰의 가치,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 질적 가치를 이제 추구하는 이제 액티브 펀드인데 액티브 펀드 다 성격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 특성상 이쪽인데 이제 액티브 펀드 액티브 매니저인데 펀드인데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25%를 차지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자체가 평균값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액티브 펀드의 속성값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이 15% 터치할 때부터 줄였죠. 네. 저희 본질과 맞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이 문제예요. 사실 각 산업마다 우리 이제 PR을 따질 때
단기 순이익, 현재 재무제표의 손익 계산에서 만들어진 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PR로 보잖아요. 근데 그 이익을 더 들어가 보면 이익, 단기 순이익에서 캐시로 따지는 이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업 현금 흐름이죠. 네. 영업 현금 흐름에서 매년 투자하지 않으면 예. 미래 이익을 담보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실 프리 캐시플로우, 이익 현금이죠. 대표적인 회사들이 통신회사들이죠. 돈 벌어봐야 또 다음 세대에 기지국 또 깔아야 되고 그래야 그렇죠. 업이 영이 되니. 그래서 산업별로 보게 되면 반도체 같은 경우 거의 70%를 재투자해야 돼요. 이익 중에. 안 하면 죽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는 주주들이 가져갈 이익이 아니다. 진짜 이익은 아니라서 내가 생활. 그러니까 노래방을 하는데 돈 벌었대요. 예. 근데 옆에 경쟁자가 등장해요. 경쟁자 아주 새로운 시설로 등장해. 마이크도 세고 벽지도 네. 세고. 예. 그 등장하게 되면 과거 3년 동안 벌었던 돈을 투자하면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각 산업마다 각 기업마다 이익 재무제표를 볼 때 해석할 때 네. 나는 기본적으로 온고잉 컨셉, 계속 기업의 원칙 속에서 이익이 진정한 나의 이익인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회사든지 재투자는 해야 계속 하죠. 생존하지 않습니까? 근데 각 산업마다 예. 반도체 기업이 보통 50에 70% 재투자해야 돼요. 그게 금액이 크다, 비율이 크고. 서비스업, 레이버 같은 경우가 10%? 게임에서 한 10% 투자해요. 그러니까 각 산업마다. 그리고 뭐 서비스 산업이 20%? 그러니까 사실 애플이 2016년까지 매출 증가를 더 컸었어요. 2016년 한 해 매출이 줄었습니다. 예. 그래도 2016년 매출이 증가했을 때 PR이 10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10년 이후에 왜 매출이 늘지 않는데 PR 30을 부과될까? 그럼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서비스업은요. 결국은 재투자를 안 해도 돼요. 낮습니다. 굉장히. 예. 그래서 저는 이익의 퀄리티를 항상 따져야 된다. 왜? 주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산업별로 보게 되면 반도체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재투자를. 예. 그렇죠. 그다음에는 뭐 우리 제조 이 30 내지 40%를 재투자해야 되고 서비스업이 한 20, 30. 뭐 게임에서 가장 낮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과거 10년 동안 재무제표 분석해요. 그래서 명쾌하게 주주들은 PR을 부여할 때 네. 그냥 현재의 재무제표에 산출된 인컴 이익이 아니고 진짜 이익에 대해서 그리고 이익에 대한 지속성과 이익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는 게 작동 원리거든요. 그래서 왜 나스닥이 저렇게 많이 뜨지? 왜 나스닥이 저기 시가총액 PR이 뭐죠? 그 30, 40이고 PBR이 20, 10자를 사지라는 의미는 아마도 그런 가치에 대한 반영이 아닐까. 예. 그런 현상은 저는 2008년 이전과 이후에 바로 이것은 등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 모바일 저는 이걸 새로운 생산 요소로 정의하거든요. 이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새로운 땅이라고 얘기하죠.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생태계. 그렇죠. 예. 이 질서라는 것은 하나의 생산 요소 작동을 해요. 돈을 벌어줘요. 뭐 우리 빵 기업이 다 거기서 돈 그렇습니다. 벌잖아요. 그래서 예. 새로운 생산 요소는 사실 이게 회사의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 회계학적으로는 회사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 계산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전통적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건으로서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측정 가능해야지 재무제표 올리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디지털 네트워크는 회사가 소유할 수 없어요. 활용만 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없는 거죠. 예. 근데 가치는 만들어요. 그러나 그걸 잘 활용하면 재무제표에 안 들어있는 가치가 발현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PR을 더 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2008년 이전까지 어떤 누구도 어떤 기업도 3대 생산 요소 사람과 토지와 자본 3대 생산 요소를 기초로 사업을 했던 어떤 기업도 시가총액 1000조를 넘지 못했는데 네. 어떤 현상 때문에 1000조 넘는 게 우죽순 나올까? 라고 할 때 저는 새로운 생산 요소의 출현 때문에 저 가능하다.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활용하는 게 저는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 게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1년에 100억 원을 이익을 내는 회사라도 그리고 최근 3년간 100억 이렇게 이익을 낸 회사라도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말씀하신 그 스마트폰 생태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회사의 가치는 엄청 차이가 크죠.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모델 4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예. 이익의 지속성. 어떤 회사가 더 지속 가능한 이익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인가. 이게 확장 가능성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 지금 현재 100억짜리 이익을 내는데 미래에 1조씩 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100억인데 해봤자 200억이 못 벌어요. 예. 투자는 어디? 여기거든요. 주주는 업사이드 포텐셜을 먹고 살고 채권 투자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없애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다르거든요. 예. 손해봐도 묻어나온다 괜찮아. 쿠팡과 테슬라가 사실 분기별 몇 년 동안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시가총액 부여할까?
결국 확장 가능성에 대해 배팅하는 거거든요. 예. 확장 가능성. 예. 쿠팡도 뭐 수년 전 적자였잖아요. 예. 근데 왜 저런 밸류를 갑작스레 부여할까? 아니 갑자기 아니었죠. 상장이자 그러니까 이제 마켓 프라이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100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가들은 비즈니스 모델에 더 치명적인 그러니까 2008년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을 아는 자가 능력 있는 자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이 꽃나무 뭐지? 라고 모를 때 이거 들으면 나오잖아요. 예. 나무 이름 다 나와요. 이거 보면 지식은 사실이 아닌 의심과 해석의 정신. 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를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의 힘. 아마도 이것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다. 이 시장을. 상상력. 말씀 나온 김에 특정 회사이긴 합니다만 쿠팡과 테슬라가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뜨거운 토론의 주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서는 고평가다, 거품이다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직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관점의 얘기인데 테슬라를 뭐로 보느냐. 네. 자동차 전기차를 만드는 하드웨어 기법으로 보느냐. 아니면 자동차 앞으로 미래 자동차는 그 서비스 패키지 또는 OS 패키지, 예. 소프트웨어 패키지 그러니까 사실 그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기업. OS가 모든 차가 지금 차는 특히 OS가 앞으로 많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은 시동 걸면 그냥 가는데 하죠. 모든 게 그러니까 엔터테인이든 시드 구동이든 네. 전자든 모든 게 그 OS로 작동되는 세상이 저는 미래 자동차 예. 세상을 봐요. 자동차에서 차라는 개념이 오히려 없어져 버리는 명칭조차 산업 자체의 분류도 바뀌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브랜드가 아니고 예. 애플 생태계, 애플카 생태계, 테슬라 생태계, 구글 생태계, 바이두 생태계 속으로 진화된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건데 네. 테슬라가 그 생태계의 커맨더 사령관이 된다면 그중에 하나 사령관이 된다면 시가총액이 1,000조, 2,000조 갈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드웨어, 자동차 전기 잘 만들고 있어. 뭐 50만 원대, 100만 대 그거는 저는 시가총액 100조도 비싸다. 그래서 저는 후자로 이제 보는 거고. 이렇게 전자로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하면 다양한 비즈니스가 더 가능할 것이다. 가능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테슬라가 할 수 있는 혹은 테슬라 아니라 제가 이론을 본다면 지금 코카콜라를 보게 되면 코카콜라는 원액을 갖다가 각 나라에는 바틀링 회사가 있어요. 원액을 갖다가 그 원액을 넣으면 콜 마시는 거죠. 저는 아마도 자동차 회사가 애플, 뭐 구글, 네. 테슬라, 뭐 유럽이든 미국, 중국이든 그 회사가 OS를 원액이죠. 예. 코카콜라 원액을 갖고 있는 회사가 내가 강방천이가 디자인을 고용해서 자동차 네. 디자인해서 멋지게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기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배터리잖아요. 예. 인버터. 뭐 전자장치 전기 전자장치 갖다 놓으면 모터 구동되면 자동차거든요. 인증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이고 예. 저는 이론적으로는 자동차 세계는 패키징 시스템이 바뀔 것이다. 누구든지 하드웨어는 만들 수 있고 네. 만들면 뭐예요? 구동이 돼야 될 겁니까? 테슬라 OS를 갖다 심을지, 네. 애플 OS를 갖다 심을지, 예. 누구 OS를 심을지, 우리 스마트폰에 뭐 안드로이드 OS를 심고 iOS를 심듯이 그런 세상으로 간다면 예. 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테슬라 거죠. 시가총액은 왜냐하면 이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전 세계 산업에서 가장 큰 시장이 건축 산업이에요. 예. 원칙 크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산업 연간 3,500조, 400조 시장으로 4,000조 시장으로 생각이 돼 매년. 예. 3,500조 원 시장. 우리가 반도체가 600조, 700조 돼요. 메모리 반도체가 한 150조, 160조 돼요. 메모리 시장 규모가 매년 전 세계. 자동차가 꽤 큰 시장이라는 거군요. 엄청 크죠. 자동차가 우리가 메모리, 비메모리 그렇게 메모리 시장, 반도체 시장이 성장이 높다 하더라도 반도체 시장이 그의 한 7배나 되죠. 3,500조, 4조. 그 시장에서 사실 커맨더로 등장한다는 것은 엄청난 밸류를 부여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애플도 한때는 뒤로 갔다가 예. 칼을 안 만들다 했다가 다시 등장한 것은 아마도 시장이 너무 크고 또 애플 생태계를 지키는 또 하나의 힘일 것이라는 생각을 만약에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로 바뀌어 버리는데 애플이 빠졌다 예. 하면 삶의 공간은 자동차에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뛰어드는 것은 아마도 자동차 시장의 매력적인 시장의 크기 그리고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들 예. 에 대한 교집합에서 나온 전략적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해보죠. 강 회장님 오늘 이 말씀 주신 거 들어보니까 한
10번 정도는 나오셔서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죠. 그러니까 아니요, 긴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걸 이렇게 그냥 이건 아무튼 더 나오셔야 되겠어요. 약속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그래요. 너무 이제 더 뒷자리고 있으니까. 예,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CIO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예, 일요일 아침에 함께하신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